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수 쳐주는 문화는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예, 그저께 다 계속 치셨나요? 예. 원래 저 종로 학원이 굉장히 좀 터프하고, 묵뚝뚝하고 그런 학원이었는데, 바뀌었네요, 많이 분위기가. 예. 그래서 서로 박수 치면 좋죠, 뭐. 예. 자, 이제 오늘은, 개강반이라서요. 예, 1교시는 뭐 수업은 안 할 거고, 가볍게 그냥 오리엔테이션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뭐 부담 갖지 말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관련한 전반적인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의한 지는 이제 한 24년 차 됐고요. 내년 되면 이제 25년 차 되겠죠. 뭐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이제 다른 사례를 좀 들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일 하나 하고, 또 가장 잘했다고, 이제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하나만 좀 소개를 할게요. 저에 대한 그 어떤 그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해드리려고요. 가장 후회하는 일은 비트코인을 안 산 거가 가장 후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 시점대에 비트코인이 3달러가 안 됐었어요. 한 개당 2.75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뭐 이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라고 이렇게 이제 막 권해주고, 뭐 이렇게 어떻게 사는 방법도 알려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안 샀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9만 달러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수로 하면 3달러 잡고 300배가 오른 거죠. 300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억 원어치를 샀으면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을, 그러면 300억 재산가가 되는 거죠. 그럼 300억 재산이 되면 제가 강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9회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그 중개사 회차가 36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9회니까 꽤 오래전에 이제 이 시험을 이제 본 거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이 공인중개사 어떤 붐이 일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한 뭐 원서 접수하시는 분들이 한 뭐 10만 명이 안 됐을 때니까, 한 5만 명, 6만 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을 테니까. 근데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을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 하면서 뭐 이제 요 중개사 이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저는 한 3달 정도 공부하고 붙었어요. 근데 되게 기분 나쁘죠? 제가 3달 공부해서 붙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책도 되게 얇았어요. 지금처럼 막 책이 두껍거나 이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그 합격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 20회 이전에 합격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과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공인중개사들이 계신데, 야 그거 뭐 한 3달만 공부하면 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예전에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왜 이거 공부하게 된 거를 인생을 살면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로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계기에 의해서 강의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 차 이제 강의를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강단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뭐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너는 해봤냐? 뭐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안 먹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선택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인생을 살면서의 어떤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비슷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계기가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은 36회 시험이고요. 내년 10월 25일 날 시험을 볼 건데,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는 걸로 이제 정해진 거고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시험이.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10월 달에 보는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후년에 봐야 되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운전면허처럼 이번 주 떨어지면 다음 주 보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과 전략 이걸 잘 수립해서 하셔야 돼요. 1차, 2차 이제 동시에 시행을 해요. 다만 이제 1차만 붙고 2차를 떨어지는 수험생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1차 합격 생들은 다음 연도에 1차 시험은 면제해줘요. 그러면 몇 차만 준비하면 되겠어요? 1차 합격하신 분들은. 2차만 이제 준비하면 되잖아요. 이러한 분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수험가에서는 2차생이라고 불러요. 2차생. 예. 그러니까 2차생은 되게 좋겠다, 안 좋겠다? 좋겠다. 왜냐면 과목을 다 준비를 안 하니까. 근데 좀 이따가 제가 2차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담감, 심적인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또 2차생들이 불리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응시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국적에 대한 제한도 없으니까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외국인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5회 때 우리나라 국적 없고 이게 중국 국적만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왜 연변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연변족이 아니라 그냥 오리지널 중국분이에요. 오리지널 중국분인데 한국말을 좀 배워가지고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요번 35회 때 합격을 하셨어. 그래서 그것도 동차로 합격을 하셔가지고 뭐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뭐 설명회 하는데 이제 그분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글을 남기시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 또 외국인도 붙는 시험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국말을 모국어로 쓰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붙어야지. 예, 외국 사람도 붙는 시험이니까.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되겠고요. 예, 시험은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국가의 한 기관의 장으로서 주관하는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고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합격자 결정 방법은 평균 60점 이상 되면 합격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 1차에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이제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있는데 학개론 수업 했나요? 아직 안 했고. 우리 민법은 수업 하셨고. 자, 이제 우리 민법에 만약에 80점을 맞고 학개론에서 40점을 맞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80점, 40점. 예, 평균 될 수 있죠? 예, 그럼 평균 몇 점이에요? 60점. 예, 그러면 1차 합격, 불합격. 합격. 자, 그런데 민법을 100점을 맞고 학개론을 20점을 맞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평균 낼 수 있죠? 평균 몇 점? 똑같이 60점. 그렇죠? 근데 이거 합격, 불합격. 이건 불합격이에요. 왜 똑같은 평균인데 얘는 불합격이냐? 뭐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과락에 나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절대 과락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1차든 2차든 과락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과락은 일단 당연히 면해야 된다. 자, 시험의 과목의 구성 말씀드리면 1차에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 부동산 학개론 아직 수업을 안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제 수업 들으시면 뭐 아실 건데 얘는 좀 경제학에 가까워요. 경제학에 가깝고 그리고 수학적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조금 내가 학교 다닐 때 잘하셨다. 그러면 학개론이 재밌거나 또 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법은 이제 법 과목인데 얘를 포함해서 다 법 과목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어머니 법이다 그래서 모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법, 모든 법을 이제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가장 일반법이고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이제 모든 법 과목의 기본이 되는 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공법은 2차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그런 과목에 들어가고 일명 공포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수험생들이 공포의 법이다. 근데 이게 왜 공포의 법이냐면 6개의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공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6개의 법을 모아놓고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의 법이 양이 상당히 많고 재미가 있겠다 없겠다 특별히 없다. 예.
재미가. 예.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여기 종로학원에서 강의하는 공법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거의 코미디언 수준이니까 그냥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 공법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점 정도, 요 정도 득점해서 합격을 해요. 그럼 아까 제가 몇 점 맞아야 합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60점. 그럼 10점이 부족하잖아요. 그 10점 부족한 거를 어디에서 커버해야 되겠어요? 뭐 여기나 여기서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요 과목도 만만치 않아요. 요 과목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은 과목이에요. 오히려 또 얘보다는 얘가 어렵다고 하는 수험생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딱 60점 정도 이렇게 목표로 잡으면 적당해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요 5과목 중에서 80점대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제가 강의하는 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목표를 80점으로 잡고 공부해 주시면 무난하게 80점 맞을 수 있다. 그럼 얘 50점, 얘 60점. 그러면 10점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평균에서 여기 두 과목 중에서. 그러면 여기서 10점 보태주고 나서도 몇 점이 남아요. 또 10점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잡아가는 그런 게 일반적인 합격생들의 수험 전략인데 이게 거의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10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좀 특이한 경우인데 전 과목을 통틀어서 공법이 제일 재밌어요 라고 하는 희한한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희한한 부분인데 그런 분들은 공법을 또 위주로 공부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희한한 케이스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과목의 이제 문항수를 좀 잠깐 말씀드릴 건데 학개론 40, 민법 40, 그래서 1번부터 80번까지 쭉 푸셔야 되고 또 이제 2차 넘어오면 중개사법 40문제 그리고 이제 공법도 40문제 그래서 여기도 80번까지 쭉 푸셔야 되고요. 이제 맨 밑에 이제 공시세법이 있는데 얘는 좀 문항의 그 배분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등기랑 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이제 보통 줄여서 지적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랑 지적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여기서 24개. 그죠? 그리고 세법에서 16개 해서 40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40개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꽈락을 보고 요렇게 꽈락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컨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세법을 다 틀렸어. 내가 예를 들자면 빵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얘는 또 다 맞았어요. 그러면 꽈락이에요, 꽈락 아니에요? 꽈락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합쳐가지고 한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24개를 다 맞으면 60점이 되는 거죠. 예컨대. 그리고 반대로 얘 24개를 다 틀린 거예요. 공시세법을. 근데 16개 세법을 다 맞았어요. 그럼 꽈락이에요? 꽈락 아니에요? 참고로 16개면 40점이에요. 정확하게 40점. 그럼 꽈락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합쳐가지고 한 과목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이든 좀 잘해서 이 꽈락을 면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객관식 오지선다예요.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는 출제하지 않고요. 객관식으로 5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무작위로 선택하면 확률이 몇 % 정도 될까요? 5개니까. 20%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좀 이따 이제 합격률을 좀 보여드릴 건데 합격률이 20에서 3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어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붙거나 이런 시험은 아니라는 거. 자, 이제 시험 5년간 통계를 좀 잠깐 볼 건데 시험을 이제 35회 시험을 얼마 전에 이제 보기는 했는데 아직 35회 시험에 합격자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35회 시험에는 이제 통계가 없고 우리 이제 30회 때부터 35회까지 5년간 통계를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보통 이제 뭐 응시자 그리고 최종 합격 인원 뭐 그다음에 이제 합격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34회 때 15,000명 정도 이제 최종 합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15,000명이 배출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해도 아마 요거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하고 이제 전체적인 수준이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워졌거든요. 35회가. 그래서 요거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면 합격률이 몇 % 정도 되는 거냐면 20% 초반대. 그러니까 10명의 시험을 보면 몇 명 정도가 붙는 시험이다. 2명 정도밖에 못 보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표정이 좀 어두워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실강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 여기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실강생인데, 실강생들의 합격률은 뭐 학원마다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50에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분 중에 2분 정도는 붙어요.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진심이에요. 예, 거짓말이 절대 아니니까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3분 중에 2분 정도는 학원생들은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강이 있고 인강이 있는데, 인강생보다는 실강생이 조금 합격률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인강생들이 합격률이 조금 저조한 이유는, 저도 이제 사실 그 직장생활 하면서 이 공부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막 직장에서 뭐 야근을 좀 한 거예요. 근데 집에 퇴근해가지고 동영상을 들어야 되는데, 야근하고 동영상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자는 거지. 그러면 그 과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한 주가 밀린 거죠. 그럼 다음 주에 그거를 이제 밀린 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그 생각이 드냐면, 한 주 밀렸으니까 그냥 이달은 제끼지 뭐.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한 달씩 강의가 밀려버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그 몇 년씩 하게 되고, 또 쉽지가 않아요. 이 인강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강생들 중에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각오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가 절대 밀리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인강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다만 이제 실강생들은 학원에 뭐 좋든 싫든, 뭐 춥든 덥든,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도를 어떻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격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학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나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아까 이제 그 2차생들이 좀 불리한 시험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차생의 합격률을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2차생들이 과거에는요, 거의 한 80% 정도 합격을 했어요. 2차생들이. 근데 최근 시험에는 2차 시험의 합격률이 4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차생 10명의 시험 보면 6명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 못 붙어요. 2차생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면, 이제 시험의 출제 패턴을 읽으면 이걸 아실 수 있어요. 좀 이따 이제 그거 시험의 패턴 같은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얼마 전에 35회 시험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험의 이제 총평을 좀 말씀드릴 건데,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전 과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개사법을 이제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이유가 크로스오버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이 크로스오버라는 게 뭐냐면 과목별로 영역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과목 이제 말씀드릴 때 1차가 2과목이고 2차가 이제 3과목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요번 시험에 어떤 식의 출제가 되었냐면, 1차 학개론에 공법 문제가 일부 출제가 되고, 또 이 공시세법 문제가 1차 학개론의 일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2차 문제를 1차에 내는 거죠. 또 반대로 1차 과목인 민법, 민사특별법 이 부분을 어디다 내버렸냐면 여기다가 냈는데 무려 5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과목별 영역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2차생은 뭐를 공부를 안 하는 거죠? 1차를 안 하잖아요. 그럼 벌써 몇 개를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5개랑 여기서 뭐 한 2-3개 정도를 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리한 시험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다? 동차로 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크로스오버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한 시험이 됐고, 반대로 2차생들은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 과목에서 이제 법 과목이 있고 실무 쪽이 있는데, 실무 쪽 문제 비중이 좀 늘어났어요. 근데 실무는 좀 난이도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이라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어려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 왜 그러면 시험을 좀 이렇게 2차 과목 출제를 좀 어렵게 하느냐? 너무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배출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 걸리겠죠. 과부하 걸리니까 적절하게 이제 배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 적절하게 배출하는 게 2만 명 안쪽으로 너무 많이 배출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0,000명에서 2만 명 사이 정도 이 정도로 배출하는 것이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존의 공인중개사들하고 합의한 암묵적으로 합의한 숫자가 한 10,000명 중반대 이 정도가 이제 합의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본고사 통계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난이도 상 그러니까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11개 나왔고 중난이도 21개, 하난이도 8개. 예, 그러면 상난이도 다 버리고요. 상난이도 버리고 요것만 맞아도 그러니까 29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요것만 맞아도 우리 70점대가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과목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기본 70점은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은.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형 문제가 39개. 예, 그리고 그냥 단순히 외우면 맞출 수 있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에 우리 중개사법은 암기형 문제가 한 15개 정도 나왔었어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15개 나왔는데 이게 대부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작년에 2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올해는 1개로 줄었어요. 우리 그럼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 그래야 우리 이제 왜냐면 과목별로 그러니까 학개론에서도요. 애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법에서도 외우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과목에서 암기할 게 있거든요. 우리 중개사법도 일부 암기할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암기하려고 덤비면 안 돼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해 위주로 하시고 막판에 이제 우리 뭐 한 10월달 뭐 임박해가지고 말하자면 뭐 안 외워지는 거라든가 뭐 이해 도저히 안 되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좀 몇 개 암기하시는 뭐 이런 정도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박스형 문제가 11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박스형 문제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표를 하나 주고 전부 옳은 것을 골라라 뭐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고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술한 다음에 골라내는 문제 있잖아요. 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11개가 나오는데 이 박스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11개면.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무슨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가 좀 약간 좀 그 문제가 좀 되냐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개수를 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난이도에 대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형 문제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또 나름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이 22개 이게 한 27개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좀 줄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7개 정도가 그냥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여기가 5개 전년 나오다가 갑자기 11개로 늘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상향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파트가 조금 어려워요. 실무. 그러니까 나머지 요 2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여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고사 논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학개론에서 2차 과목을 좀 냈고 또 우리 그 중개사법의 민법 문제를 좀 상당히 냈고 이러다 보니까 동차 중비생은 상당히 유리하고 그죠? 그런데 누구는 좀 불리하고 2차생은 좀 불리하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준비할 때 동차로 하시는 거를 적극 권해드리고 이제 지금 시험의 패턴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리고 2차생분들이 아마 계시면 뭐는 좀 공부를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냐면 학개론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 2차생들은 학개론이 2차에 나오진 않으니까 대신 무슨 그 파트는 좀 공부하셔야 되냐면 민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민특이 뭐 약자예요? 민사특별법 어제 우리 그 민법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민사특별법 정도는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민특에서 한 5개 정도를 내버리니까 이쪽 문제를 좀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후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36회 대비면 35회 시험 보신 분들이 시험 후기를 남겼는데 몇 개만 좀 읽어봐 드릴게요. 요거 뭐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 요번 시험 끝나고 이제 쓰신 것들이에요. 중개사법 미쳤네요, 진짜.
이렇게 이제 쓰셨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21번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이었고 22번 문제부터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아닌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20번 넘어가는 순간 시험지 넘기는 속도가 줄어든 거지. 그리고 이제 한숨만 막 나오고. 왜냐면 여기까지는 되게 쉬웠는데 여기 이후부터 상당히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됐고요. 그다음 이번에 이제 광탈, 맞았다. 광탈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개사법인지 2교시 민법인지. 그러니까 민법을 이미 1교시에서 풀었는데 2교시 민법을 또 푸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워낙 민법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이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나만 어려웠느냐, 그리고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전세 사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내는 것 같다. 뭐 이분들 이제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중개사법이 효작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효작 과목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합격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있다. 합격한 사람 수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것만 이렇게 좀 보여드릴 건데 뭐 이해 위주의 암기하는 중개사법 넘버원이다. 뭐 이해 쏙쏙 최고 뭐 합격했습니다. 뭐 이런 거. 이분은 34회 때 52.5점이었는데 뭐 제 강의로 바꾸시고 나서 82.5점을 맞으셨대요. 그러니까 몇 점이 업된 거예요. 30점이 업된 거지. 굉장한 뭐 드라마틱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합격을 하셨다라는 얘기고 아무튼 뭐 다 합격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암기 코드가 적고 이해 중심의 수업이어서 시험의 새 트렌드에 맞게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요 관리비 문제를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관리비 직신 뭐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험 보기 전에 요거 좀 찍어드렸던 건데 이게 나왔다라는 뭐 얘기예요. 자, 이제 왜 공인중개사에 이제 사람들이 막 20만 명, 30만 명 이런 식으로 열광하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장 최근 통계가 이건데 2022년도, 그러니까 22년도면 뭐 한 3, 4년 됐는데 그 이후에 통계는 없어요.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던 네이버 뉴스에서 제가 이제 캡처한 부분인데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산업 영역에 전체 사업자의 수가 27만 개 정도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개사무소가 4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40%면 약 11만 개 정도 돼요. 현재 지금 우리 중개사무소가 11만 5천 몇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11만 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취업할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 일단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254조. 여러분 254억이 아니고 254조의 매출 영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중개 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고 했어요? 40%니까 이거의 40이면 약 100조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장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체 종사자 수는 78명, 이것도 40% 하면 약 한 30만 명대 이 정도 되어지고요. 개업한 공인중개사들이 11만 명 정도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또 있어 취업한 사람들 그리고 중개보증까지 하면 약 30만 명 정도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종사를 하고 계시는 형태고요. 남녀 성별 비중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남자들이 약 65.7% 요 정도 이제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이제 약 한 34% 요 정도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이게 그 뭐랄까요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학가 같은데 뭐 신림동이나 이런 대학가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연령대도 대부분 이제 50대 이상 연령이 약 71% 정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이제 뭐 상당히 있기는 한데 28% 정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중장년층들도 이 공부를 좀 하시는 그런 편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가 개업하거나 뭐 취업을 하면 얼마나 벌까? 이거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보다는 많이 번다.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평균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떤 결론에 좀 도달하기 위해서 좀 뭐 재밌는 어떤 그 주제 하나를 좀 꺼냈는데요. 노르웨이라는 뭐 유럽이죠. 오슬로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가 봐요. 근데 여기 연구진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봤대요. 뭐를 연구했냐면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 중에서 사회적으로 누가 이득을 많이 볼 거냐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결론은 누가 또 사회적 이득을 더 많이 봤을까요? 예쁜 여자가 아니면 잘생긴 남자가? 결론은 잘생긴 남자가 더 사회적으로 이득을 많이 본 걸로 밝혀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한번 나중에 네이버에서 이 기사 찾아보세요. 예, 결론은 잘생기기만 해가지고는 사회적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잘생김에다가 뭐까지 무장을 하면, 지식까지 무장을 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하더라. 예, 이왕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존감이 다 낮으시나? 예. 그러면 본인이 난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뭐라도 쌓아야 되겠어요. 지식. 그러니까 이제 전문 분야의 자격증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외모에 의해서 설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식 때문에 설득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와 설득되어지는 그 어떤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한민국에서 부자는 얼마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부자라고 정의하냐면 20억 이상, 순자산이 20억 이상이 되면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부자에 들어간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순자산이 20억 넘어간다. 한 분도 안 계시는가? 쑥스러워서 손 안 드시는 거겠지? 예. 그래서 아무튼 20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놀라워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부동산 투자에 1번으로 관심이 있어요. 부자들은. 그리고 세무에 관심 많아요. 왜 세무에 관심 많을까요? 세금만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경제 동향에 아주 관심 많아요. 그리고요, 금융에 관심 많아요. 왜냐면 금융을 좀 이렇게 일으켜야 뭘 좀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 보면 뭐 몇백억짜리 빌딩 샀다 이렇게 뭐 기사 잘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할 일 없는 기사라고 보는데 그 기사에 이렇게 좀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00억에 샀는데 대출 뭐 150억을 받아가지고 샀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금융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되게 관심사인데 이 모든 것들이요. 어디서 배우는 줄 알아요? 어디서 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관심 있는 이 분야들이 다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학개론에서 배워, 세법에서 배워.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 공부는 볼 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공부라는 게 뭐예요? 뭐 대장, 그 다음에 등기부 이런 걸 다 배운다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공부를 봤더니 갑자기 뭐 가등기가 하나 딱 나왔네? 가등기. 그럼 가등기가 나오면 이 부동산을 여러분 그냥 감각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사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사면 안 되지. 예. 근데 이런 걸 배운다고. 민법 뭐 이런 과목에서.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들하고 친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자들하고 친하면 뭐가 좋으냐면 그 부자들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고요.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주택. 뭐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자들이 주식이 의외로 1위일 것 같은데 부자들은 주식이 5위로 이렇게 내려갔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비트코인은 여기 없다. 부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은 누가 사겠어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는데 비트코인들은 부자들은 안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누가 사겠냐고. 부자 아닌 사람들이 사는 거죠. 부자 아닌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위해서 사는 게 비트코인이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SK에서 했어요. 여러분 SK 아시죠? 여기에 이제 한 8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요 건물이 대전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지사에서 한 8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8년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요게 이제 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사무소였어요. 그런데 뭐 그 조직이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2개 층만 쓰고 나머지 다 공실이었어요. 이 건물 자체가. 그래서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거리였던 거야. 공실이 많이 나오고 뭐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지사장한테 계속 오다를 본사에서 줄인 거예요. 뭐라고 이제 오다를 줬냐면 건물 좀 팔으라고. 왜냐면 너무 넓고 쓸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팔리지를 않냐면 이 건물이 대전에 그 보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보문산 밑에 대사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있는 건물인데 안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성심당이잖아요. 성심당에서 굉장히 멀어.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심가에서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의 이제 건물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이제 팔 건가를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신입사원 때 지사장이 저한테 이제 오더를 준 거야. 뭐라고 오더를 줬냐면 야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건물 좀 팔아봐. 제가 이제 어떻게 팔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이제 중개사무소를 쭉 다니면서 정보를 취합한 거죠. 근데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동네는 사무소, 오피스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 직장 같은 게 여기 뭐 있을 만한 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맞아요? 그랬더니 여기가 요 근처에 그 충남대학교 병원에 좀 가까워.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좀 가깝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병원들이 조금 몇 개 있었어. 그래서 병원 같은 걸로 하거나 병의원이죠. 그런 걸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을 때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용도를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업무용 시설에서 병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야. 용도 변경을 하면 되겠더라고. 근데 용도 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다 괜찮은데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차장 대수가 부족해. 근데 주차장 대수를 어떻게 늘려야 되냐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아니면 지하로 땅을 파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또 잡지를 보다 보니까 스웨덴이라는 유럽 국가에서 이거 있잖아, 이거. 기계식 주차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제 도입하기로 해가지고 이거를 당시의 돈으로 1억 정도를 주고 이거를 만든 거. 지금 하려면 한 4, 5억만 줬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 7, 8대 정도를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4대가 부족했거든요. 주차 대수가. 근데 4대를 늘릴 수가 있었어. 이거를 만들면. 그래서 이걸 4대를 늘려서 뭐를 바꿨냐면 업무용 시설에서 근생으로 바꿨어요. 근생이 뭐 약자냐면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병의원으로 바꾼 거예요. 뭐를? 건물의 용도를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팔렸겠어요? 안 팔렸겠어요? 팔렸는데 이걸로 먼저 팔렸어요. 여기 정형외과 이런 거 병의원으로 들어온 거야. 이걸로 팔려고. 그러니까 저 병원 할 사람이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림이 요건데 여기 보면 하나 병원으로 좀 크게 확장했죠. 그러니까 이 개인 병원으로 하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늘린 거예요. 지금은 뭘로 하냐면 요양병원으로 해요. 요양병원이 요즘에 핫하잖아. 근데 아주 딱인 데야. 대학병원에서 가깝고 산 밑에 있고 얼마나 괜찮아.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살린 거는 제가 살린 거랑 마찬가지지. 그냥 제가 아니었으면 그냥 계속 어떤 회사에 그냥 사무실로 썼을 거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이런 거를 부동산에서 가장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는 개발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개발. 이런 개발을 배워 우리가. 모든 과목을 이제 통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잡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부동산을 매각한 것 때문에 SK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데 그 이름이 슈펙스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근무를 잘한 직원 하나를 꼽아가지고 슈펙스상 본상을 제가 수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막 금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받고 뭐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대전에 있다가 슈펙스 본상을 받았으니까 어디로 발령을 받았겠어요? 서울로. 서울로 어디로 발령을 받았을까요, 제가? 무슨 부서로? 부동산 팀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팀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문 분야가 경매 쪽이 전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개 쪽이 전문 분야가 아니고 경매 쪽이 또 전문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팀에 가서 경매 업무를 이때부터 이제 담당하게 됐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부동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저만 얘기해 주는 건데 여러분이라서 제가 특별히 정보를 드릴게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죠. 1기, 2기. 2기. 자, 1기 트럼프의 임기가 언제인지 알아요? 트럼프의 1기 임기. 2017년부터 20년까지.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임기 동안 대한민국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놀랍도록 상승했다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저만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이건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만 오른 게 아니에요. 뭐도 올랐는 줄 알아요?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자, 그러면 트럼프 임기 시절에 서울의 아파트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다른 지방은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지방도 덩달아서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지. 다른 지방에 떨어질 리가 없지. 서울만 올라갈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올라가면 다른 지역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냐라는 거죠. 질문 드릴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맞췄다고 해드릴게. 응?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까? 금리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정답이에요. 트럼프는 정책이 아주 단순해요. 뭐를 좀 낮춰가지고 금리 낮춰가지고 고용 유발, 투자 유발 이거 해가지고 경기 폭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막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경기가 막 좋아지잖아. 그러려면 뭐를 내려야 돼요? 금리. 자, 금리를 내린다는 건 돈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돈이 어디로 움직이겠어?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아까 우리 부자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지 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 막 겁나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가 금리가 이제 앞으로 내려갈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부동산을 투자할 일이 있으면 올라갈 거라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법 과목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합격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 방에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자, 일단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교수진, 교재, 그리고 학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교수진은 이제 뭐 우리가 우리 종로학원 선생님들이 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에요. 지금 우리 저를 포함해서 3명 봤나요? 우리 월요일날 과목이 뭐죠? 세법에서부터 이제 우리 토요일까지 다 훌륭한 선생님들이니까 믿고 하시면 되고 교재, 교재도 굉장히 좀 검증된 교재다. 일단 이 교재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학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학원에 나오셔서 오전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 9, 10월 달에 되면 학원에서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면 10시간 이상 있어야 돼요. 공부하고 뭐 특강 듣고 뭐 이러느라고. 그러니까 학원이 되게 중요해요. 환경이. 예, 그래서 우리 학원 환경이 좀 뭐 어떤 것 같아요? 뭐 별로예요?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괜찮을 것 같아요. 학원에서 이제 근무라네. 공부하시는 환경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드실 것도 찾아보면 좀 괜찮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보시면 좀 괜찮은 데도 많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또 겁나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도 솔찬히 있습니다. 예, 아무튼 합격하는 공부 방법 이제 인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실강으로 할 거냐 뭐 이건데 여러분 이제 요 2번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에서 동차로 여러분 하시는 거를 제가 아까 권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활용 계획이라든가 교재 어떻게 볼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라든가 전략을 좀 잘 이렇게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요 교재 활용 계획에 대해서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2차 과목에서는 공법이 난이도가 되게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점 득점하시면 됩니다. 목표. 그리고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못해도 80점은 맞아야 된다.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이렇게 합격을 하지 여기서 막 8, 90점 맞아서 합격하고 그러는 전략은 없다라는 거. 아무튼 요거를 전략적으로 좀 먼저 좀 공부하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 먼저 하시고 암기는 마무리 때 하시면 돼요. 반복하고 입체적으로 공부하라라는 얘기는 비교해서 공부하라는 뭐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개사법은 유일하게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씀을 좀 잠깐 드릴 건데, 암기 코드 번복이 아닌 이해 위주의 강의가 최고예요. 뭐 이런 말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82.5점, 중개사법은, 공법은 62.5, 세법은 70점, 이런 식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요 분의 합격 점수를 대체적으로 보면 좀 공부를 잘 하신 분이거든요. 대개의 수험생들이 여기에서 좀 비슷하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합격을 하신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끝난 35회 본고사 문제를 좀 제가 딱 2개만 그냥 딱 중간에는 2개만 좀 보여드릴 건데 요 20번 문제를 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확인 설명서 2번 서식이 비주거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여기에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거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 혹시 요 프린트 있잖아요. 요 프린트에 뒷면에 보면 핵심 비교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 비교사항 찾으셨어요? 여기 뒷면에 보면 핵심 비교사항 한자로 되어 있는데 핵심 비교사항 이쪽이죠. 거기에 밑에 4번에 보면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라고 하는 거 이쪽이죠.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서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놀라운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1번 서식 조금 내려가다 보면 관리비가 나오죠. 관리비를 못 찾으셨을까? 관리비 포함. 거기 관리비에다 여러분 형광펜 같은 거 있으시면 채색을 한 번만 해볼까요? 예. 그건 어차피 이제 수업하는 거니까. 관리비 포함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고 저는 이제 그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수업을 해요. 제가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항목에 보면 확인 설명서가 4가지가 있는데 관리비는 지금 몇 번 서식에만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번 서식에만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관리비는 1번에만 들어가요 라고 말씀드린다고. 근데 이게 나왔잖아요. 1번에만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2번 서식이라고 했으니까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3번 관리비가 정답이지. 왜? 관리비는 몇 번 서식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2번 서식에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오로지 몇 번 서식만 들어간다고? 1번 서식만. 그런데 이거를 또 강의하는 다른 그 선생님들은 강의를 어떻게 하시냐면 1번 서식에 들어가는 항목을 전부 외워요. 그리고 2번 서식에 들어가는 항목은 따로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암기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핵심만 잡아내시면 된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는 뭐냐면 거래계약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래계약서. 이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 기역에서 리을번까지 어디에 다 있냐면 그 프린트 바로 위에 보면 우측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에 9개 중에 몇 개의 항목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거래계약서라는 건 매매계약서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서에 꼭 써야 되는 것들. 어떤 권리가 넘어가는지, 언제 물건을 인도해 줄 건지, 그리고 조건하고 기한이 있으면 이 조건하고 기한을 원래 계약서에 쓰는 거고 기역, 니은, 디귿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지금은 좀 어려워도. 근데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여러분 다시 한번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요런 게 이해가 안 돼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요거 항목이 지금 8번에 있네. 8번에 거기 약간 굵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확인 설명서가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요 확인 설명서를
거래계약서에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런 거는 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 이거 나오면 거래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두 개의 문제를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이 프린트에서 올해 몇 문제가 나왔냐면 이 두 페이지에서 10문제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럼 되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잘 가지고 다니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항목이 이 필기 노트에도 있는데, 이 필기 노트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몇 페이지를 좀 잠깐만 봐주시냐면, 여러분, 우리 그 필기 노트에 47페이지 잠깐만 볼까요? 47페이지. 4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그 프린트에서 보셨던 그 관리비 항목에 나와 있죠. 거기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채색 한번 해볼게요. 그런 건 이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몇 페이지 넘기다 보냐면 50페이지를 한번 잠깐 가봐요. 50페이지. 거기를 가보시면 거기 1번 박스에 보면 2번 박스에 보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나오죠. 거기에도 8번 항목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거기다도 채색 하나만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은 이 필기노트에 다 있는 내용이고, 요거는 그냥 휴대하시면서 가지고 다니시라는 의미로 만든 그런 자료예요. 그러니까 요거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이렇게 좀 필살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일당백 필기노트.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것만 가지고도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의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당백 필기노트는 이미 이제 지금 여기 출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혹시 인강생들은 아직 이거 교재를 못 사실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제가 이제 교환으로 좀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걸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해드리는 게 정리된 거라서 필기량을 좀 줄여드리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단권화 시키는데 최적의 교재예요. 단권화 뭔지 알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줄여서 이제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은 뭐 다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 뭐 생략을 하고 뭐 기본 확인 사항까지. 자, 이제 마지막인데 학습 상담 같은 거 환영합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상담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오면 연구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제가 밴드를 하나 운영합니다. 그래서 자료 같은 거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그 뭐 자료 같은 거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네이버에 밴드 검색해서 황정선 이렇게 치면 요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밴드 가입하셔가지고 뭐 학습 자료라든가 이런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10분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